네, 주택 전세가 상승률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14배나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률 사실 지난 2013년도부터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승률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15년 7월 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1%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2.97%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전세가 상승률이 무려 14배나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지금 전세가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문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시내 주택 그 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살펴보니까요. 전세가 인상률보다도 무려 3배나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서울 시내 평균 전세가 인상률입니다. 24.2%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은 어땠을까요? 75.1%였습니다. 자, 24.2%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3배나 지금 높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 요즘에 또 뭐 전세, 월세 대란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상률도 28.3%, 그런데 평균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훨씬 높죠. 64.4%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를 사는 임차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서도 주거비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출이 30.4%, 그러니까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비 항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더 지금 비중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비 지출 가운데서도 주거비 항목에서 지금 지출이 34.5%로 증가가 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라이브머니 보시면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 꿀팁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6938-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머니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경매의 신이죠. 우리옥션 이성룡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패션도 되게 멋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역시 경매의 신다운 패션으로 오늘 등장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역시 부동산 경매,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 하면은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요. 맞습니다. 예, 조금은 남들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나와야지 온전하게 내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경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일반인 분들은 전부 다 회피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물 감정가 대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네. 이런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땅은 내가 비록 갖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재테크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지하고 그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와서 그걸 통째로, 그 물건을 통째로 낙찰을 받아야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건물만 나오는 그 물건을 잡아서 틈새 수익을 노리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물만 매각을 대상으로 낙찰을 받을 때 일단 그 수익 측면에서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법정지상권이란 권리부터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법정지상권이요. 그렇죠. 예. 자,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법정지상권이라 그러는데 법률로 정한, 그래서 법정이에요. 네.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한테 강제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 건물만 소유하게 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특별히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그거였죠. 그냥 지상권이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만 알면은 건물을 낙찰받고도 철거를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이제 표가 나왔네요. 네, 세 가지 요건. 예, 지상권은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366조의 지금 표가 나왔는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이제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1, 2, 3 순서대로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네. 뒤죽박죽 부합되면 안 돼요. 아, 자 읽어볼게요. 네. 저당권 설정 당시래요. 저당권이 뭐죠?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은행이 담보 그렇죠. 부동산에. 예. 그렇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한대요. 왜요?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 지으려고 대출받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토지만 있으면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까지 같이 있어야 이미 돼요. 있었어야 되는 이미 거죠. 있었어야 되는. 예.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와 네. 건물 소유자가 동일.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둘 중에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또 성립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갖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네. 끝났죠. 그렇죠. 법정 지상권 성립 안 네, 해요. 네. 저당권 설정 후에입니다. 이게 당시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렸어요. 위에는 건물은 김발동이고 위에는 밑에는 김소동이에요. 네. 법정 지상권 끝났어요. 그쵸. 성립 안 해요. 하나라도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로 틀려졌어요. 끝났어요. 네. 성립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순서대로 부합됐을 순서대로 때.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야 되는 요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다 정립이 돼야 된다. 저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경매에 그 입찰을 할 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포인트겠죠. 네네. 중요한 거겠죠. 자,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한다. 네.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무허가 건물이 아닌 이상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를 하셔서 건축가 공무원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물의 번지수를 얘기해주고 이 건물의 건축 허가 날짜와 네. 사용 승인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날짜와 그 사용 승인 날짜를 비교해 봤을 때 사용 승인 날짜가 그 전이라면 건물이 미리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겠죠. 네. 두 번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자, 무허가 건물이 아닌 이상 토지 등기부 보고 건물 등기부 보면 소유자가 나오죠. 그렇겠죠. 맞춰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경매로 넘어와야 된다. 건물만 경매로 나왔잖아요. 네. 내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소유자가- 들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이 먼저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일과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날짜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용 승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는 그 등기부 등본을 등본을 통해서.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가 좀 물건으로 나와서 이제 낙찰까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그 조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고수익을 내는 비법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을 받고 어떻게 훌륭한 수익을 낼 것인가. 네. 반쪼가리를 가지고 네. 화면 제공된 거 있나요? 네. 자, 그 어떤 보면서 화면이죠? 설명을 드리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숙박시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건물만 경매 매각이네요. 건물은 숙박시설이네요. 네. 건물 감정가가 20억 원이에요. 근데 낙찰을 5억에 받았어요. 몇 번씩 유찰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4분의 예, 예. 1 가격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낙찰 받았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한대. 난 법률 공부도 안 했는데 네. 건물 철거해야 되면 이거 휴지가 되는 거잖아. 네. 아무도 안 들어서 5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기 전에 조사를 열심히 하고 분석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거예요. 아, 성립됐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미리 조사를 하고 근거 네.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죠. 아, 안 그러면 모험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 숙박시설 그 건물 사용 승인 일자가 저당권 설립 날짜보다 일자보다 빨라야 되겠죠. 빠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이 숙박시설의 동일 소유자가 소유였어야 되고. 같았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지상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죠. 30년 성립이래요. 영구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네. 분묘 개념이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네. 법정 지상권은요. 5년, 15년, 30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건물은 다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네. 30년이 성립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숙박시설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네네. 숙박시설이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도 40개 호실로 운영할 시 연매출이 평균 연 10억 원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이 50%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현금 현금 매출이 매출. 50%예요. 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 5억의 낙찰 받았는데 연 10억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30년 동안 건물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토지를 공짜로 쓸 것인가? 네. 법정 지상권 권리가 있으면. 네. 아니죠. 아, 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인데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긴 하되 그에 따른 또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비용이요. 네. 경매로 우리가 건물을 낙찰받고 나면은 토지 감정을 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감정가 대비 토지가 대지의 시에 논밭이 네. 아니라 네. 약 연 5%로 계산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10억짜리 토지라고 감정이 됐으면 거기 5%인 연 5천만 원을 사용료로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5억 투자해갖고 연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료는 연 5천만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9억 5천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거죠. 연 5억 투자로. 그렇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건 법정 지상권이 30년 성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시작 기준일이 궁금해져요. 시작 기준일은 네. 법정 지상권 사실은 이제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낸 시점부터 하시면 됩니다. 아, 그때부터 건물의 법정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법정 지상권 확인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때부터가 아니고 내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자가 된 때로부터 아,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소유주가 됐을 때부터군요. 그렇죠. 그 시점이 게시가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네. 거. 자, 좋아. 건물을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운영 수익을 올려서 훌륭해. 네. 그런데 말이야. 30년 뒤에 네. 내가 내 돈 주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아깝잖아요. 거지? 예. 자, 보세요. 30년 뒤에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건물 소유자한테 권리가 하나 생긴다. 지상물, 매수, 청구, 권이라는. 누구에 대해서? 토지 주인한테요. 그렇죠. 예. 이때 토지 소유자는 강제적으로 사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금액은 어떻게? 내가 낙찰받은 5억 원일까요? 아니요. 그 30년 전에 시세로 매수해야 됩니다. 당시의 감정가 20억이 정말 토지의 시세였다면은 네. 난 5억에 낙찰받아서 30년 뒤에 자산도 20억 원에 매도를 하는 거죠. 만약 근데 토지 그 소유주가 이거를 이렇게 매수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거꾸로 어떻게 토지를 내가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채권 이자 확인 판결을 받으면 네. 내가 확인 판결을 받을 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산정이 돼서. 네. 그럼 그만큼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소유자의 다른 자산을 네. 경매 진행시켜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아, 이게 토지 소유자의 다른 자산까지 경매 진행시켜서. 그렇죠. 예. 아니면 토지를 그냥 저가에 가져올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방법이 생깁니다. 아, 알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정말로 이제 그 토지하고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 건물이 또 경매로 이렇게 나가서 팔리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기분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 토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그걸 못 갚은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으시냐면은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네. 5억에 낙찰을 받아서 네. 그냥 7억에 아니면 6억에 네.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되파는 거야, 바로. 그럼 단타네? 2억을 벌 수가 있겠네, 7억에 팔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면은 7억에 이 사람이 매수할 돈이 있었으면 이 사람이 5억이 낙찰밖에 안 냅뒀어요. 그쵸. 본인이 샀죠, 다시. 경매에 넘어올 리도 없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지금 채무 상태가 악화되었고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 판단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네.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이 소멸된 뒤에는 오히려 또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역시 토지 소유주가 이 건물을 20년 전에 그때 감정가대로 이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실제로 이런 물건들이 정말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지고 이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두 개 다 네.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네. 일단 물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반드시 숙박시설일 필요도 없어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면 돼요. 다가구 주택이면 어때요? 원룸 많은. 그렇죠. 그것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면 되고 물건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실제 사례 물건을 볼까요? 네네. 너무 궁금해져요. 실제로도 많은지 이런 사례들이. 대전 중구에 있는 이제 숙박시설 건물이네요. 대전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약 39개, 38개 정도의 호실이 있었던 네네. 물건이에요. 아, 숙박시설이었어요. 그렇죠. 아, 같은 건물인 거죠? 네. 네.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네네.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자고요. 어. 자, 대전 중구 모모동에 있는 네. 숙박시설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토지 면적이 0평이래요. 건물만 나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예, 뭐 예. 건물이 공중에 떠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토지는 경매로 안 나왔다는 소리고요. 건물 총 면적이 1,501제곱미터네요. 네. 그렇죠? 감정가 보세요. 감정가. 13억에 그렇죠. 나왔죠. 예. 최저 입찰가 얼마예요? 3억 1천. 예. 맞죠?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계속 유찰이 됐던 네.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여기서도. 네네네. 얼마에 낙찰받았을까요? 3억 7,800만 원.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숙박시설은요. 실제로 이 모텔을 숙박시설을 운영을 할 때 월 한 6천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순수익으로. 네. 5천이 맞다. 그러면은 연 얼마죠? 6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은 3억 7,800을 투자해서 연 6억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순수익 입힌다. 네네. 순수익을 얻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그럼 얼마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토지 감정가가 5억 잡혔고요. 네. 역시나 5%의 연 지료가 잡혀서 네. 얼마죠? 그러면은 2,500만 원 맞죠? 네. 네, 연 2,500만 원 내고 저는 6억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네. 물건이에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청구액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거는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못 갚아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뒤에 저는요. 13억의 건물도 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달이 월 5천만 원,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은 아까 6억이라고 하셨죠? 네. 6억의 그 수익률도 또 걷어들이고 그 30년 뒤에 법정 지상권이 소멸이 되고 나면은 이 가격에 다시 한번 팔 수가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아나운서 시간이 충분한 아나운서님도 알고 계시는 네. 강남역 3번 쪽의 도시비다 2 오피스텔. 알아요. 거기 네. 어딘지. 예. 거기도 복층으로 된 거는 막 3억 7천까지 가요. 네네. 근데 임대료가 뭐 130, 14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3억 7,800으로 수익성을 진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연으로 하게 되면 그 도시비에서 내가 3억 7천 주고 사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연 한 2천 정도의 수익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네요. 얘는 연 6억의 수익률이었으니까요. 같은 투자 금액으로 전 연 예. 6억이고 네. 나중에 팔 때도 이 사람들이 3억 7천에 판다고 하면 저는 네. 얼마에 팔아요? 13억에 팔잖아요. 네네. 이런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정말 틈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법정 지상권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떤 그런 물건을 낙찰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그 비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도중에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전화 직접 주셨으니까요.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 저희
방송 많이 보시나 봐요. 예, 틈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소유주하고 채무자가 이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네. 그 소유자가 혹시 뭐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는 제가 낙찰이 무효가 된다든지 네. 뭐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네. 연락 한번 해봤습니다. 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요. 다르다. 이게 경매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경매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시청자분이 자료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친절하시게. 등기부 등본인 거죠? 등기부 등본과 네네. 경매 정보지까지 나와 있네요. 네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보증을 쓴 건가요? 그런 개념이죠. 네네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을 하면 간단해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나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기를 하자고 하면요. 아나운서님한테 네. 누나, 네. 제가 누나가 됐군요. 예. 내가 사업하다가 진짜 힘들어져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네. 지금 나보고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야. 근데 누나 그 강남의 장미 아파트 302호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담보 좀 잡아달라고. 내 물건을 담보로 좀 잡고 대출을 빌려 쓰겠다는 거야? 내가 채무자. 걱정 안 해도 돼. 나 돈 갚아. 나 저자잖아. 만약에 네가 돈 못 갚으면은 그거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그럼 내 거 경매로 나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나 믿으라고 나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매 그 채무자는 이성용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나운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낙찰을 받으면은 아나운서님의 아파트를 낙찰 받으시는 거고 제 채무는 털어지는 거죠. 이때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굳이 그런 어떤 개인사에 관심이 안 가져도 돼요. 그냥 그 부동산만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을 때와 절차나 과정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채권자가 일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회사인 것 같고요. 또 양도인 신함도 또 어떤 그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험한 건 아닌가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혹시 그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죠? 네네. 약간 알죠. 예, 채권자가 개인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법인이냐 단체냐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네.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 방법대로 분석을 했을 때 전부 다 말소만 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권리가 뭐예요? 네? 등기부상의 첫 번째 권리가 뭐죠? 1순위가? 근저당권이요. 그쵸.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말소되잖아요, 후순위는. 네네. 다 소멸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깨끗한 백지 상태의 등기 권리증을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매라는 게 결국에는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낙찰받는 입장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다. 모르셔도 된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많이 좀 궁금한 사항 해소되셨죠? 예, 정말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이 문의 주신 그 물건이 바로 이 물건인 거죠. 네. 예. 자, 여기 보시면 정말 소유자는 정모 씨로 돼 있고 채무자는 최모 씨.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연기했던 소유자인 거고. 그렇죠. 정모 씨가, 최모 씨가 접니다. 예. 제 담보, 네. 제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안 갚은 경우. 네. 이럴 때 이렇게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게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전문 용어로는 아나운서님이 물상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물상 보증인. 물건으로 보증해주죠. 네. 이래서 보증은 함부로 서주면 안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경매 시장에서 또 입찰에 의뢰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 좀 전해드렸습니다. 방송 도중 그 이후에라도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서울지역 번호 02-6938-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경매의 신 우리의 옥션의 이성용 대표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달이 월 5천만 원, 그리고 연으로 따지면은 아까 6억이라고 하셨죠? 네. 6억의 그 수익률도 또 걷어들이고 그 30년 뒤에 법정 지상권이 소멸이 되고 나면은 이 가격에 다시 한번 팔 수가 있게 되는 맞습니다. 거고. 예. 그래서 아나운서 시간이 충분한 아나운서님도 알고 계시는 네. 강남역 3번 쪽에 도시비다 2 오피스텔. 알아요. 거기 네. 어딘지. 예. 거기도 복층으로 된 거는 막 3억 7천까지 가요. 네네. 근데 임대료가 뭐 130, 14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3억 7,800으로 수익성을 진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네. 연으로 하게 되면 그 도시비에서 내가 3억 7천 주고 사고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연 한 2천 정도의 수익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차이네요. 얘는 연 6억의 수익률이었으니까요. 같은 투자 금액으로 전 연 예. 6억이고. 네. 나중에 팔 때도 이 사람들이 3억 7천에 판다고 하면 저는 네. 얼마에 팔아요? 13억에 팔잖아요. 네네. 이런 갭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훌륭한 재테크가 될 수 있다라는 네.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역시 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해서 정말 틈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꿀팁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법정 지상권의 개념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법정 지상권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물건을 낙찰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지까지 그 비법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방송 도중에 전화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 전화 직접 주셨으니까요. 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평상시 저희 방송 많이 보시나 봐요. 예, 틈나는 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예, 제가 경매에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 소유주하고 채무자가 이름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이런 물건을 만약에 낙찰을 받았을 때 네, 그 소유자가 혹시 뭐 다른 얘기들, 그러니까는 제가 낙찰이 무효가 된다든지 네. 뭐 어떤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걱정스러워서 한번 네. 연락 한번 해봤습니다. 아,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요. 다르다. 이게 경매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네네네. 네. 경매가 나왔는데요. 네, 지금 실제로 지금 시청자분이 자료까지 보내주셨는데 이게 친절하시게. 등기부 등본인 거죠? 등기부 등본과 네네. 경매 정보지까지 나와 있네요. 네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다르다. 보증을 쓴 건가요? 그런 개념이죠. 네네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가정을 하면 간단해요. 소유자와 채무자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 나하고는 전혀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연기를 하자고 하면요. 아나운서님한테 네. 누나, 네. 제 누나가 됐군요. 예. 내가 사업하다가 진짜 힘들어져가지고 대출 받으려고 했거든? 근데 내가 담보가 없어서 안 된다네. 지금 나보고 보증을 서달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채무자야. 근데 누나 그 강남의 장미 아파트 302호. 그러니까 그거를 담보로 담보 좀 잡아달라고. 내 물건을 담보로 좀 잡고 대출을 빌려 쓰겠다는 거야? 내가 채무자야. 걱정 안 해도 돼. 나 돈 갚아. 나 저자잖아. 만약에 네가 돈 못 갚으면은 그거 내가 다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지. 그럼 내 거 경매로 나가는 거잖아. 맞아. 근데 나 믿으라고 나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매 그 채무자는 이성용이고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아나운서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낙찰을 받으면은 아나운서님의 아파트를 낙찰 받으시는 거고 제 채무는 털어지는 거죠. 네. 이때 우리 질문자님께서는 굳이 그런 어떤 개인사에 관심이 안 가져도 돼요. 그냥 그 부동산만 낙찰을 받아서 진행을 해도 채무자와 소유자가 같을 때와 절차나 과정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한 가지만 더 말씀 여쭙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그 채권자가 일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나 회사인 것 같고요. 또 양도인 신함도 또 어떤 그 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위험한 건 아닌가요? 예,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혹시 그 권리 분석에 대한 기본 개념은 알고 계시죠? 네네. 약간 알죠. 예, 채권자가
네, 주택 전세가 상승률이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무려 14배나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요. 자, 지금 이제 전세가 상승률 사실 지난 2013년도부터 조금씩 줄기는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승률이 조금은 줄었습니다. 자, 그런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좀 비교가 되실 거예요.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2015년 7월달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21%고요. 그리고 전세가 상승률은 2.97%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전세가 상승률이 무려 14배나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비자, 지금 전세가만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 문제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서울 시내 주택 그 월세 보증금 인상률을 살펴보니까요. 전세가 인상률보다도 무려 3배나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서울 시내 평균 전세가 인상률입니다. 24.2%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은 어땠을까요? 75.1%였습니다. 자, 24.2%와 비교해봤을 때 무려 3배나 지금 높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높았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수도권, 요즘에 또 뭐 전세, 월세 대란 많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인상률도 28.3%, 그런데 평균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훨씬 높죠. 64.4%다라는 점 확인이 되고 있고요. 뭐 전국적으로 평균을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월세 보증금의 인상률이 전세가 상승률보다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세라든지 월세를 사는 임차 가구의 소비 지출 가운데서도 주거비 비중이 3분의 1 이상을 좀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실제로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주거비 지출이 30.4%, 그러니까 소비 지출 가운데 주거비 항목이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으로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조금 더 지금 비중이 증가가 됐습니다. 소비 지출 가운데서도 주거비 항목에서 지금 지출이 34.5%로 증가가 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날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라면 오늘 라이브 머니 보시면서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지 그 꿀팁을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송 도중에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전화로 문의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6938-20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라이브 머니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죠. 경매의 신의죠. 우리옥션 이성룡 대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패션도 되게 멋있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역시 경매의 신다운 패션으로 오늘 등장해 주셨는데, 자, 오늘도 역시 부동산 경매, 사실 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부동산 경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 거 하면은 뭐 토지라든지 건물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죠. 네, 오늘은 어떻습니까?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요. 맞습니다. 예, 조금은 남들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일반인 분들은 이제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로 나와야지 온전하게 내가 자산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경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고 건물만 경매로 나오게 되면은 일반인 분들은 전부 다 회피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건물 감정가 대비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네. 이런 건물을 내가 낙찰을 받아서 땅은 내가 비록 갖지 못하였지만 훌륭한 재테크 수익을 만들어내는 가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토지하고 그 건물이 같이 경매로 나와서 그걸 통째로, 그 물건을 통째로 낙찰을 받아야 내 맘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건물만 나오는 그 물건을 잡아서 틈새 수익을 노리겠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건물만 매각을 대상으로 낙찰을 받을 때 일단 그 수익 측면에서 이제 대화를 하기 전에 법정지상권이란 권리부터 우리가 개념을 잡아야 돼요. 법정지상권이요. 그렇죠. 예. 자,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건물에 대한 소유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죠? 그 다음부터는 내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보고 이제 법정지상권이라 그러는데 법률로 정한, 그래서 법정이에요. 네. 법률로 정한 조건에 충족이 되면은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물건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자, 그럼 이런 물건을 낙찰받아서 고수익을 내는 비법도 따로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건물을 낙찰을 받고 어떻게 훌륭한 수익을 낼 것인가? 네. 반쪽짜리를 가지고 네. 화면 제공된 거 있나요? 네. 자, 어떤 보면서 화면이죠? 설명을 드리면은
좀 편할 것 같아요. 숙박시설. 자, 지금부터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네. 건물만 경매 매각이네요. 건물은 숙박시설이네요. 네. 건물 감정가가 20억 원이에요. 근데 낙찰을 5억에 받았어요. 몇 번씩 유찰이 됐나 보네요. 그렇죠. 4분의 예, 예. 1 가격이에요. 네, 네. 왜 그러냐면은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낙찰 받았는데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한대. 난 법률 공부도 안 했는데 네. 건물 철거해야 되면 이거 휴지가 되는 거잖아. 네. 아무도 안 들어서 5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낙찰을 받기 전에 조사를 열심히 하고 분석해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된 거예요. 성립됐는지 여부를 미리 조사를 해야 되겠군요. 미리 조사를 하고 근거 네. 자료가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야죠. 아, 안 그러면 모험이니까. 그러니까 이 건축, 숙박시설 그 건물 사용 승인 일자가 저당권 설립 대충 일자보다 되겠죠. 빠르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토지하고 이 숙박시설의 동일 소유자가 소유였어야 되고. 같았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지상권이 성립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 이상한 말이 있죠. 30년 성립이래요. 영구적으로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네. 분묘 개념이랑 조금 틀리기 때문에 네. 법정 지상권은요. 5년, 15년, 30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건물은 다 30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네네. 30년이 성립됐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숙박시설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네네. 숙박시설이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나도 40개 호실로 운영할 시 연매출이 평균 연 10억 원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매출이 50%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네. 현금 매출이 50%예요. 네. 자,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나 5억의 낙찰 받았는데 연 10억 원의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30년 동안 건물을 운영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냐면 토지를 공짜로 쓸 것인가? 네. 법정 지상권 권리가 있으면. 네. 아니죠. 또 사용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저희 자본주의 사회에서 토지 소유자도 소유자인데 자산을 갖고 있는 건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는 권리긴 하되 그에 따른 또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예, 예. 근데 그 비용이요. 네. 경매로 우리가 건물을 낙찰받고 나면은 토지 감정을 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 토지 감정가 대비 토지가 대지의 시에 논밭이 네. 아니라 네. 약 연 5%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짜리 토지라고 감정이 됐으면 거기 5%인 연 5천만 원을 사용료를 지불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자, 그러면은 5억 투자해갖고 연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지료는 연 5천만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9억 5천의 매출을 내고 있는 거죠. 연 5억 투자로. 또 하나 궁금한 건 법정 지상권이 30년 성립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 시작 기준일이 궁금해져요. 시작 기준일은 네. 법정 지상권 사실은 이제 확인 소송을 해야 되는데 네네. 내가 낙찰받고 잔금 낸 시점부터 하시면 됩니다. 그때부터 건물의 법정 소유자가 된 시점부터. 지상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소송을 통해서 판결로 법정 지상권 확인 받았다 하더라도 네. 이때부터가 아니고 내가 잔금 납부를 하고 소유자가 된 때로부터. 그 물건을 낙찰받아서 소유주가 됐을 때부터군요. 그렇죠. 그 시점이 게시가 되는 거군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네. 거. 자, 좋아. 건물을 낙찰받아가지고 내가 운영 수익을 올려서 훌륭해. 네. 그런데 말이야. 30년 뒤에 네. 내가 내 돈 주고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아깝잖아요. 거지? 예. 자, 보세요. 30년 뒤에 지상권이 소멸할 때는 건물 소유자한테 권리가 하나 생긴다. 지상물, 매수, 청구, 권이라는. 누구에 대해서? 토지 주인한테요. 그렇죠. 예. 이때 토지 소유자는 강제적으로 사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그럼 금액은 어떻게? 내가 낙찰받은 5억 원일까요? 아니요. 그 30년 전에 시세로 매수해야 됩니다. 당시의 감정가 20억이 정말 토지의 시세였다면은 네. 난 5억에 낙찰받아서 30년 뒤에 자산도 20억 원에 매도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근데 토지 그 소유주가 이거를 이렇게 매수할 만한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거꾸로 어떻게 토지를 내가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건물 소유자한테 강제로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법률로 정한 기준에 근거해서 그 건물만 소유하게 되더라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특별히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아도 뭐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인트가 그거였죠. 그냥 지상권이 아니에요. 법정 지상권이란 말이에요. 네. 기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준만 알면은 건물을 낙찰받고도
철거를 안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네. 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어떤 요건들이 있을까요? 이제 표가 나왔네요. 네, 세 가지 요건. 예, 지상권은 사법고시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사실은. 네네. 이제 민법에서도 이제 366조의 지금 표가 나왔는데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것만 정확하게 아셔도 이제 투자하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자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실 때 1, 2, 3 순서대로 조건이 부합돼야 돼요. 네. 뒤죽박죽 부합되면 안 돼요. 자, 읽어볼게요. 네. 저당권 설정 당시래요. 저당권이 뭐죠?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은행이 담보 그렇죠. 부동산에. 예. 그렇죠? 토지에 저당권 설정을 한대요. 왜요?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 설정해서 건물 지으려고 대출받아서. 그렇지 않겠어요? 네네네.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토지만 있으면 안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까지 같이 있어야 이미 돼요. 있었어야 되는 이미 거죠. 있었어야 되는. 예.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지와 네. 건물 소유자가 동일. 여기가 포인트예요. 네. 자, 세 번째.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 둘 중에 하나가 경매로 넘어가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정 지상권은 성립합니다. 아,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또 성립이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갖고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없었어요. 네. 끝났죠. 그렇죠. 법정 지상권 성립 안 해요. 네. 저당권 설정 후에입니다. 이게 당시가 잘못된 거예요. 네. 저당권 설정 후에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틀렸어요. 위에는 건물은 김발동이고 위에는 밑에는 김소동이에요. 네. 법정 지상권 끝났어요. 그쵸. 성립 안 해요. 하나라도 경매가 아니고 일반 매매로 틀려졌어요. 끝났어요. 네. 성립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순서대로 부합됐을 순서대로 때. 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제 법정 지상권이 성립돼야 되는 요건 세 가지가 순서대로 다 정립이 돼야 된다. 저희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부동산 경매에 그 입찰을 할 때 이렇게 성립이 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네. 포인트겠죠. 네네. 중요한 거겠죠. 자,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했어야 한다. 네. 어떻게 조사를 할까요? 무허가 건물이 아닌 이상 해당 시청이나 군청에 전화를 하셔서 건축가 공무원과 통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낙찰받으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물의 번지수를 얘기해주고 이 건물의 건축 허가 날짜와 네. 사용 승인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 저당권 설정 날짜와 그 사용 승인 날짜를 비교해봤을 때 사용 승인 날짜가 그 전이라면 건물이 미리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 네네네.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되겠죠. 네. 두 번째요.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된다. 자, 무허가 건물이 아닌 이상 토지 등기부 보고 건물 등기부 보면 소유자가 나오죠. 그렇겠죠. 맞춰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네.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가 경매로 넘어와야 된다. 건물만 경매로 나왔잖아요. 네. 내가 경매로 낙찰 받으면 당연히 소유자가 소유자가? 들려지는 거죠. 네.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돼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건물이 먼저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사용 승인일과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날짜를 비교를 해보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사용 승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실제로 토지 건물 소유자가 같은지는 그 등기부 등본을 등본을 통해서. 떼어보면 알 수 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토지든 건물이든 하나가 좀 물건으로 나와서 이제 낙찰까지 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소유자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근저당권, 법정 지상권 성립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채권 이제 확인 판결을 받으면 네. 내가 확인 판결을 받을 때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산정이 돼서. 네. 그럼 그만큼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네네. 네, 그걸 가지고 상대방의 소유자의 다른 자산을 네. 경매 진행시켜서 회수를 할 수가 있고 아, 이게 토지 소유자의 다른 자산까지 경매 진행시켜서. 그렇죠. 예. 아니면 토지를 그냥 저가에 가져올 수도 있고 네네. 이런 방법이 생기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지금 거꾸로 정말로 이제 그 토지하고 이 건물을 갖고 있다가 이 건물이 또 경매로 이렇게 나가서 팔리게 됐을 때 토지 소유자 같은 경우는 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기분도 안 좋죠. 네. 그러니까요. 그럼 그 토지 소유주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특별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애초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저당 잡혀가지고 대출 받았는데 그걸 못 갚은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도 보일 수가 있어요. 다른 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으시냐면은 내가 20억짜리 건물을 네. 5억에 낙찰을 받아서 네. 그냥 7억에 아니면 6억에 네. 토지 소유자한테 다시 되파는 거야, 바로. 그럼 단타네? 2억을 벌 수가 있겠네, 7억에 팔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게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에요. 왜냐면은 7억에 이 사람이 매수할 돈이 있었으면은 이 사람이 5억이 낙찰밖에 안 냅뒀어요. 그쵸. 본인이 샀죠, 다시. 경매에 넘어올 리도 없었어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지 소유자는 지금 채무 상태가 악화되었고 지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 판단은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잘못된 판단이다. 네. 확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상권이 소멸된 뒤에는 오히려 또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역시 토지 소유주가 이 건물을 20년 전에 그때 감정가대로 이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실제로 이런 물건들이 정말 경매 시장에 많이 나오는지도 궁금해지고 이런 사례들도 종종 발생이 되는 건가요? 네, 두 개 다 네. 이제 보여드릴 건데 네네. 일단 물건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고 반드시 숙박시설일 필요도 없어요. 네. 수익형 부동산이면 돼요. 다가구 주택이면 어때요? 원룸 많은. 그렇죠. 그것도 괜찮잖아요. 네네. 그래서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면 되고 물건이 많다는 것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고요. 네. 실제 사례 물건을 볼까요? 네네. 너무 궁금해져요. 실제로도 많은지 이런 사례들이. 대전 중구에 있는 이제 숙박시설 건물이네요. 대전이요. 그렇죠. 예. 이것도 약 39개, 38개 정도의 호실이 있었던 네네. 물건이에요. 아, 숙박시설이었어요. 그렇죠. 아, 같은 건물인 거죠? 네. 네. 건물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네네. 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번 보자고요. 어. 자, 대전 중구 모모동에 있는 네. 숙박시설인데요. 자, 보시다시피 토지 면적이 0평이래요. 건물만 나왔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게 뭐 예. 건물이 공중에 떠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네. 토지는 경매로 안 나왔다는 소리고요. 건물 총 면적이 1,501제곱미터네요. 네. 그렇죠? 감정가 보세요. 감정가. 13억에 그렇죠. 나왔죠. 예. 최저 입찰가 얼마예요? 3억 1천. 예. 맞죠? 24%까지 떨어진 거예요. 계속 유찰이 됐던 네. 거예요. 예. 그렇죠.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여기서도. 네네네. 얼마에 낙찰 받았을까요? 3억 7,800만 원. 원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 숙박시설은요, 실제로 이 모텔, 숙박시설을 운영을 할 때 월 한 6천 정도의 수익이 들어왔어요. 순수익으로. 네. 5천이 맞다. 그러면은 연 얼마죠? 6억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은 3억 7,800을 투자해서 연 6억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순수익이 빈다. 네네. 순수익을 얻고 있는 물건입니다. 토지 사용료는 그러면 얼마 내게 되는 건가요, 지금? 토지 감정가가 5억 잡혔고요. 네. 역시나 5%의 연 지료가 잡혀서 네. 얼마죠? 그러면은 2,500만 원 맞죠? 네. 네, 연 2,500만 원 내고 저는 6억의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 네. 물건이에요. 네. 그리고 자, 여기 청구액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이거는요.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이에요. 이것 때문에 경매가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억을 못 갚아서 나온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30년 뒤에 저는요. 13억의 건물도 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